안녕하세요. 세월마루입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선물한 스마트폰, 그날 이후 내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라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만수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첫 차를 몰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35년간 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고 명절에도 버스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65살 때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석 달 만에 가셨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큰며느리한테 배웠습니다. 그렇게 7년을 혼자 살아왔어요.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서 1억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돈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35년 인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다친 적 없이 건강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 돈으로 동네에 작은 상가 건물 한 칸을 샀습니다. 치킨집이 들어왔는데 월세로 80만 원 받고 거기에 국민연금 60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한 달에 140만 원 정도로 살았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뒀고요. 저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는 게 자존심이었습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차 할부금 내고 하면 빠듯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용돈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손주들 용돈을 줬죠. 저는 복잡한 걸 정말 싫어합니다. 평생 버스만 몰았으니까 기계나 전자제품 같은 건 잘 모르고요. 텔레비전도 리모컨 버튼이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채널 돌리는 것, 볼륨 조절하는 것 딱 2개만 쓰죠. 휴대폰도 폴더폰만 썼습니다. 2, 3년 전에 큰아들이 스마트폰 하나 사줬는데 도통 쓸 줄을 몰라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전화 거는 것도 복잡하고 화면도 자꾸 꺼지고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폴더폰이 편했습니다. 전화 오면 뚜껑 열어서 받고 전화 걸 때는 번호 눌러서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요. 간단하잖아요. 은행 일도 무조건 직접 가서 창구 직원한테 부탁해서 했습니다. ATM기는 몇 번 써봤는데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는지 순서가 틀렸는지 카드가 먹혀버린 적도 있어서 그 뒤로는 아예 안 씁니다. 조금 기다리더라도 창구에서 직원한테 부탁하는 게 마음 편했어요. 그렇게 평온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 4월 중순쯤이었어요. 작은 며느리 나경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나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 애였거든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였어요. 설날, 추석 때 와서 인사하고 밥 먹고 가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하고요. 큰며느리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고 한 달에 2~3번은 반찬 해다 줬어요. 김치도 담가주고 밑반찬도 만들어 오고 가끔은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바로 약 사다 주고요.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애 낳고 나서는 더 연락이 뜸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안 오는 해가 있었고요. 도훈이가 혼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뭔가 일이 있나 싶었죠. 나경이 왔어? 무슨 일이야? 아버님, 그냥 아버님 뵙고 싶어서요. 요즘 잘 지내세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싼 샤인머스켓이더라고요. 한 송이에 3만 원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거 왜 사왔어? 그냥 올 것이지.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거실로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뭐 이제 익숙해졌지. 텔레비전도 보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바둑도 두고 그래도 가족들이 자주 연락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스마트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아버님 요즘도 폴더폰 쓰세요? 응, 이게 편해서. 스마트폰은 너무 복잡하더라고. 며느리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아버님, 그거 진짜 위험해요. 요즘 폴더폰 쓰시는 분들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신대요. 경찰청에서도 통계 나왔어요. 보이스피싱? 그게 뭐야? 전화로 사기치는 거요. 경찰이라고 거짓말하고 검사라고 속이고 은행원이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뉴스 안 보세요? 아, 그거. 나는 안 당해. 나는 전화 오면 다 끊어버려. 아버님, 요즘 수법이 엄청 교묘해요. 그리고 폴더폰은 보안이 약해서 해킹도 쉽게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보내는 중요한 알림도 폴더폰으로는 제대로 못 받으시잖아요. 요즘 은행 사기도 많은데 말이에요. 글쎄, 나는 은행 직접 가니까 괜찮아.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은행 앱으로 관리해야 안전해요. 실시간으로 통장 확인하고 이상한 거래 있으면 바로 알림 오고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새 스마트폰이었어요. 상자도 뜯지 않은 새 것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아버님 생각나서 이거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뭐야? 스마트폰이에요. 최신형이에요. 이거 쓰시면 훨씬 안전하고 편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를 보니까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나는 필요 없어. 아버님 괜찮아요. 할부로 샀어요. 그리고 아버님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 가져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그동안 잘 못해드렸어요. 효도도 제대로 못했고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제발요. 제가 아버님 안전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혹시 아버님이 보이스피싱 당하시면 어떡하나, 은행 사기 당하시면 어떡하나. 며느리가 진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았어. 고맙다. 결국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상자를 뜯었어요. 아버님, 제가 지금 바로 설정해 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상자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전화기였어요. 화면이 엄청 크더라고요. 며느리가 전원을 켰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계속 눌렀어요. 한글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화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금방 돼요.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할게요. 먼저 아버님 얼굴 등록해야 해요. 얼굴을 왜 등록해? 요즘은 얼굴로 잠금 해제하거든요. 비밀번호 안 눌러도 돼요. 편하죠? 그래. 네. 자, 아버님, 여기 화면 보세요. 카메라처럼 아버님 얼굴 비추는 거예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제 얼굴 앞에 들었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네. 위로, 네. 아래로. 완벽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지문도 등록할게요. 아버님, 여기 이 동그란 버튼에 엄지손가락 올려주세요. 여기? 네. 꾹 누르세요. 딱 3초만. 하나, 둘, 셋. 좋아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5번쯤 찍었습니다. 오른손, 왼손 둘 다요. 완벽해요, 아버님. 이제 아버님 손가락으로만 이 폰을 열 수 있어요. 안전하죠? 며느리는 계속 뭔가를 눌렀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어요.
아버님, 이메일 주소 있으세요? 이메일? 그게 뭐야? 아, 없으시구나. 그럼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버님 성함이랑 생년월일로 만들게요. 며느리가 뭔가를 타닥타닥 입력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비밀번호 하나 정해주세요. 숫자 6자리요. 비밀번호? 뭘로 하지? 생일로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뻔해요. 기억하기 쉬운 다른 숫자로 해주세요. 그럼 3, 4, 5, 6, 7, 8? 아버님, 그것도 너무 쉬워요. 혹시 어머님 생일은요? 응, 그럼 그걸로 하자. 아내 생일을 말해줬습니다. 며느리가 입력했어요. 좋아요. 이제 카카오톡 깔게요. 카톡? 그것도 할 줄 모르는데.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정말 빨랐습니다. 계속 화면을 누르고 뭔가를 입력하고 설치하고 그랬어요. 이제 은행 앱 깔게요. 아버님, 어느 은행 쓰세요? 나는 국민은행. 국민은행이요? 알겠어요. 며느리가 은행 앱을 깔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은행 앱 실행하려면 공인인증서라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공인인증서? 그게 뭐야? 아버님 신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은행 업무 볼 때 필요해요. 며느리가 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통장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계좌번호 필요해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줬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보더니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아버님, 여기도 비밀번호 입력해야 해요.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건 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지만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아버님, 괜찮아요. 지금 설정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제가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 네. 걱정 마세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며느리가 입력했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 뭔가를 계속 설정했습니다. 건강보험 앱도 깔고, 날씨 앱도 깔고, 뉴스 앱도 깔고, 유튜브도 깔았어요. 다 됐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버님, 이거 켜는 건 이렇게 옆에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아버님 얼굴 인식해서 자동으로 열려요. 신기하죠?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정말로 화면이 켜지면서 잠금이 풀렸어요. 우와, 신기하네. 그죠? 그리고 전화 거는 건 여기 이 초록색 아이콘 누르시면 돼요. 여기 연락처에 가족들 번호 다 넣어놨어요. 며느리가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어휴, 이거 내가 쓸 수 있을까? 아버님, 걱정 마세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며느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중요한 거 하나 더 깔게요. 또 뭐야? 원격 지원 앱이요. 이거 깔면 아버님이 모르실 때 제가 멀리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화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직접 아버님 폰 화면 보면서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 네. 요즘 다 이렇게 해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필수예요. 며느리가 또 뭔가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완벽해요. 며느리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4시네요. 제가 너무 오래 있었죠? 이제 갈게요, 아버님. 그래, 고생했다. 밥은 먹고 갈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스마트폰 꼭 쓰세요. 제가 설정 다 해놨으니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알았어, 고맙다. 며느리가 가고 나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화면이 자꾸 꺼지고 켤 때마다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냥 폴더폰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매일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카톡이라는 게 왔어요. 소리가 띠링하고 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했더니 며느리 메시지였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아침 꼭 드세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답장하는지 몰라서 그냥 폴더폰으로 전화했어요. 나경아, 카톡 봤다. 고맙다. 아버님, 카톡으로 답장하셔야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 그게 어렵더라고. 아버님, 나중에 제가 다시 가서 알려드릴게요. 점심때쯤 되니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님, 점심 챙겨 드셨어요? 소화는 잘 되세요? 저녁 6시쯤에도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혈압 재셨어요? 약은 드셨고요? 매일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인사하고 점심때 안부 물어보고 저녁에 건강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틀 뒤에는 아예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을 들고요. 아버님, 제가 사과 좀 깎아드릴게요. 아이고, 그냥 올 것이지 뭘 또 사왔어. 아버님 건강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사과를 깎았습니다. 예쁘게 토끼 모양으로 깎아서 접시에 담아주더라고요. 아버님, 스마트폰은 잘 쓰세요? 응,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 그냥 폴더폰이 편해.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 쓰셔야 해요. 안전하게요. 며느리가 옆에 앉아서 또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전화 거는 법, 문자 보내는 법, 카톡하는 법이요. 자, 아버님, 이제 제가 카톡 보낼게요. 그럼 아버님이 답장 한번 해보세요. 며느리가 자기 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폰에 띠링 소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 눌러보세요. 그럼 대화창이 열려요. 화면을 눌렀더니 며느리 메시지가 보였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 아래 칸 누르시면 글자 쓸 수 있어요. 눌러보세요. 눌렀더니 키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응이라고 쳐보세요. 여기 이응 누르시고 누르시고 이응 누르세요. 천천히 눌렀습니다. 화면에 응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여기 전송 버튼 누르세요. 버튼을 눌렀더니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와, 됐네.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카톡이라는 걸 해봤어요. 아버님, 이제 연습 많이 하세요. 제가 자주 카톡 보낼 테니까 답장 연습하시고요. 며느리는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정말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은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반찬도 만들어 오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한 번은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화장실 청소할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희가 그동안 효도를 못했잖아요.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변기도 닦고 바닥도 닦고 거울도 닦았어요. 어떤 때는 아들 도훈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외식을 시켜줬어요. 아버님, 오늘 삼겹살 드시러 가요. 제가 쏠게요. 아니야, 내가 낼게.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낼게요. 아버님 모시고 외식하고 싶어요. 삼겹살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기도 구워주고 쌈도 싸주고 정말 잘해줬어요. 아버님,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응, 고맙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경이가 요즘 아버지 걱정 많이 해요. 혼자 계시니까 안쓰럽대요. 그래. 고마운 일이지. 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며느리를 오해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사실은 착한 애였는데 내가 몰라본 건 아닐까요? 10년 동안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잘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늙은이도 사람인데 누가 이렇게 챙겨주면 고맙죠. 외로움도 좀 덜했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안부 물어봐주고 자주 찾아와 주니까 혼자 사는 게 덜 쓸쓸했어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자주 찾아왔어요. 월요일에 과일 사오고, 수요일에 반찬 만들어 오고, 금요일에 또 뭘 사오고 그랬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예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래, 우리 손주들 왔구나. 5살, 7살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느리가 치킨을 시켰어요. 아버님, 오늘 손주들이랑 같이 치킨 드세요. 아이고, 또 돈 쓰게 하네. 괜찮아요, 아버님. 가족끼리 오붓하게 먹어요. 그날 정말 즐거웠습니다.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치킨도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요. 며느리는 계속 웃으면서 저를 챙겼습니다. 아버님, 콜라 더 드릴까요? 아니야, 충분해. 아버님, 날개 좋아하시잖아요. 이것도 드세요. 손주들이 가기 전에 제가 용돈을 줬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씩요. 우리 손주들 이거 갖고 과자 사 먹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용돈까지 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손주들 보니까 기분이 좋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렇게 평온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하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정기검진 받으러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병원이거든요. 혈압이랑 혈당 체크하고 간단한 소변 검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대기실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니까 15번째더라고요.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옆에 계신 어르신이랑 이야기도 하고 벽에 걸린 텔레비전도 보고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자꾸 카톡을 보내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또 며느리가 안부 물어보는 건가 싶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였어요. 은행에서 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광고인 줄 알았어요. 은행에서 대출 광고 같은 거 자주 보내잖아요. 그런데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은행 고객님의 계좌에서 1억 8천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받는 분 최나경 국민 123-45-67만 8,901 이체 시각 1017.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어요. 똑같았습니다. 1억 8천만 원. 받는 분 최나경.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옆에 앉은 어르신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대답은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1억 8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3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에요. 단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모았던 돈입니다. 그 돈이 사라졌어요. 최나경, 제 작은 며느리 통장으로 갔다고요. 내가 언제 돈을 보냈나? 아니, 내가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낼 줄이나 알았나? 며느리가 은행 앱이 있다고 했지만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환자 52번 이만수님. 제 차례가 됐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만수님? 안 계세요? 아, 네. 잠깐만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혈압 재러 오셨죠? 편하게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계를 팔에 감았어요. 편하게 계세요. 금방 끝나요. 혈압을 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악몽인가? 어르신 혈압이 높으시네요.
평소보다 훨씬 높아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 아니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혈압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데, 오늘 약 좀 더 드릴게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검진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소변 검사고 뭐고 할 정신이 없었어요.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서 약 받고 집으로 뛰다시피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꺼냈어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문자가 잘못 온 건 아닐까?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통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한테 통장을 내밀었어요. 거래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기계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통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잔액 23만 5,700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1억 8,023만 5,700원이었는데요. 1억 8천만 원이 어디로 갔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7분에 1억 8천만 원이 최나경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제가 이체한 거예요? 네, 고객님 은행 앱으로 이체하셨네요. 은행 앱? 저는 앱 쓸 줄 모르는데요. 직원이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본인 인증으로 이체된 거라서요. 지문 인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문? 제 지문이요? 네.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지문으로 인증하고 이체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고객님, 혹시 가족분께 부탁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점장님과 상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지점장 불러주세요.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고객님, 무슨 일이시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이체됐다고, 저는 그런 적 없다고요. 지점장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체 기록을 보니까 고객님 스마트폰 앱으로 정상적으로 이체하신 게 맞습니다. 본인 인증도 거치셨고요. 저는 안 했다니까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고객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제3자가 하려면 고객님 스마트폰과 지문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누가 제 스마트폰을 가져간 건가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경찰. 그래,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바로 집으로 왔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걸기도 힘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며느리 번호를 찾았어요. 몇 번을 잘못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신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받더군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며느리 목소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나경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어요. 내 돈이 왜 내 통장으로 들어갔어? 아버님, 무슨 돈이요? 은행에서 문자 왔어. 1억 8천만 원이 내 계좌로 갔다고. 아, 그거요? 며느리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네, 맞아요. 아버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언제 보냈어? 그날 스마트폰 설정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을?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나이도 드시고 혼자서 돈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한테 맡기신다고요. 노후 준비 도와달라고요. 뭐? 내가 그런 말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날 스마트폰 설정해 드릴 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왜 내 평생 모은 돈을 너한테 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제가 아버님 명의로 적금도 들고 펀드도 가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통장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더 좋은 상품 찾아서 투자하려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장 돌려놔. 아버님, 저 아버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 놔두시면 이자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제가 좋은데 투자해서 돈 불려드릴게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돈 당장 돌려놔.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아버님 돈인데 제가 어떻게 맞냐고요. 근데 아버님이 꼭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 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아버님이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어요. 며칠 전에도 같은 말씀을 두세 번 하셨거든요. 뭐? 내가 같은 말을 두세 번 했다고? 네. 제가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아버님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치매? 너 지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버님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정말 깜빡하시는 게 많으세요. 나는 정신 멀쩡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그럼 은행 가서 물어보세요. 아버님 본인이 직접 이체하신 거니까요. 아버님 지문으로 인증하고 보낸 거라고요. 내가 언제 지문을 찍었어? 아버님 그날 스마트폰 설정할 때 여러 번 찍으셨잖아요. 본인 인증하려고요. 그걸로 이체하신 거예요. 그건 스마트폰 쓰려고 찍은 거지 돈 보내려고 찍은 게 아니야. 아버님 은행 앱 쓰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문 등록하신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체하신 거고요. 며느리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전부 계획되어 있었다는 듯이요. 아버님, 은행 가서 물어보세요. 다 기록 남아 있으니까요. 아버님이 직접 하신 거라고 나올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황당해서 무서워서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며느리가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잘해주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나? 제 돈을 가져가려고 한 달 동안 연극을 한 건가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작은 아들 도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도훈아, 너 지금 어디야? 저 회사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당장 와봐. 큰일 났어. 네. 무슨 일인데요? 괜찮으세요? 일 있으니까 당장 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도훈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나경이랑 같이 왔더군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며느리 얼굴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연기를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둘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탁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도훈이가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잔액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도훈이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나경아,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훈아, 내가 설명할게. 아버님이 저한테 재산관리 부탁하신 거야. 네. 그날 스마트폰 설정해 드릴 때 말씀하셨어. 이제 나이도 드시고 혼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한테 맡기신다고. 노후 준비 도와달라고.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도훈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버지, 그럼 엄마가 왜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야, 도훈아.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그러셨어. 나도 처음에는 사양했어. 아버님 돈인데 내가 어떻게 맞냐고. 근데 아버님이 꼭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봐요, 도훈아. 아버님 은행 앱이에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체 기록 다 남아있어. 오늘 오전 10시 17분에 1억 8천만 원이 이체됐어. 아버님 본인 인증으로요. 지문까지 찍어서 보내신 거야. 도훈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했어? 나는 은행 앱 쓸 줄도 모르는데. 하지만 아버지 지문으로 인증된 거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내 아비 말을 안 믿는 거야? 도훈이가 갈팡질팡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버지. 나경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더 소름 끼쳤습니다. 도훈아, 아버님이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 나도 걱정했어.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며칠 전 일도 가끔 기억 못 하시고. 뭐? 아버님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요즘 정말 그러세요. 제가 방금 전에 한 얘기를 또 물어보시고 어제 드신 음식도 기억 못 하시고. 야, 너 지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저 진심으로 아버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검사만 받아보시면. 병원은 무슨 병원? 나는 멀쩡해. 도훈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일단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차근차근은 무슨? 내 와이프가 내 돈을 다 가져갔어. 아버지, 그런데 은행 기록상으로는 아버지가 보내신 거잖아요. 지문 인증까지 하셨다고. 나는 안 했어. 이게 무슨 사기야? 사기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왜 아버님한테 사기를 쳐요? 저는 아버님 재산 관리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버님이 부탁하셔서요. 부탁? 내가 언제? 아버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그날 스마트폰 설정하면서 1시간 넘게 얘기했잖아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힘드니까 나경이 내가 좀 도와달라고.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님 말씀대로 한 건데 이렇게 의심받을 줄 몰랐어요. 도훈이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나경아, 울지 마. 아버지, 나경이가 거짓말할 사람 아니에요. 혹시 아버지가 정말 깜빡하신 건 아니고요? 너 지금 내 아비 말을 안 믿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며느리 말만 믿는 겁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 증거는 무슨? 은행 기록이요. 아버지 지문으로 인증된 거면 아버지가 하신 거 맞잖아요. 제3자가 어떻게 아버지 지문으로.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안 했다고. 그때 제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큰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수진아, 지금 큰일 났어. 네? 무슨 일이세요? 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돈이 다 사라졌다고, 작은 며느리가 가져갔다고요.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무조건 사기예요. 아버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식들한테 절대 돈 안 준다고, 당신이 당신 힘으로 쓰시겠다고. 명절 때도 용돈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 아버님이 갑자기 돈을 맡기셨을 리가 없어요. 그치? 나는 그런 적 없어.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리고 우리 경찰 신고해야 해요. 경찰? 네.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예요. 빨리 신고해야 돈 찾을 수 있어요. 알았어. 빨리 와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훈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큰형수님이 뭐래요? 경찰 신고하래.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 경찰 신고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버님이 직접 이체하신 거니까요. 오히려 아버님만 곤란해지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은행 기록상으로는 아버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경찰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거짓 신고한 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병원부터 가봐요. 검사 받아보시고 정확한 진단 받으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나는 병원 안 가. 너 지금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버님, 왜 이러세요? 30분쯤 뒤에 수진이가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아, 내가 왔구나. 수진이가 작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나경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언니, 오해예요. 저는 아버님이 부탁하신 대로 한 거예요. 아버님이 부탁하셨다고요? 아버님이 평생 자식들한테 돈 한 푼 안 건드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갑자기 재산을 맡기셨을 리가 없잖아요. 언니, 증거가 있어요. 아버님 본인 인증으로 이체된 거라니까요. 무슨 증거요? 은행 기록이요. 아버님 지문으로 인증하고 이체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 지문으로 인증해요? 수진이가 제 스마트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스마트폰 좀 봐도 될까요? 그래 봐.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받아서 이것저것 눌러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누가 설정해드렸어요? 나경이가. 역시. 나경 씨, 당신이 아버님 스마트폰 설정해드렸죠? 네, 그렇지만. 그럼 아버님 은행 앱도 당신이 깔아드린 거죠? 네, 아버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비밀번호도 당신이 아나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아버님 은행 앱 비밀번호를 당신이 알아요? 그건 아버님이 기억하시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알기 쉬운 걸로 설정해드린 거예요. 그럼 당신이 아버님 스마트폰으로 이체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 부탁으로 한 거예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바로 경찰 신고해요.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예요. 작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왜 이러세요? 저는 정말 아버님 부탁으로. 경찰 와서 조사하면 다 밝힐 거예요. 수진이가 자기 폴더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작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경찰관 2명이었어요.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이만수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사다 주고 설정을 다 해주고 그 후로 제 돈이 전부 며느리 통장으로 이체됐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분이 허락 없이 이체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작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이 부탁하셔서 한 거예요. 시아버님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 혼자서 재산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한테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시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스마트폰 설정해 드릴 때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있나요?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증거요? 저희 둘이서 대화한 건데 녹음이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은행 기록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시아버님 본인 인증으로 이체된 거니까요. 경찰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 설정할 때 지문 찍으라고 해서 찍기는 했는데 그게 돈 보내는 거랑 관련 있는 줄 몰랐어요. 지문 등록을 하셨군요. 네, 근데 그게 은행 앱이랑 연결된 줄 몰랐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은행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체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따님, 이체된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아버님 노후 준비 도와드리려고 좋은 상품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돈을 사용하지는 않으셨다고요? 네, 아직 안 했어요.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 내일 경찰서로 출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저한테도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내일 경찰서로 오셔서 정식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전부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가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남편 도훈이랑 같이 나갔어요. 나갈 때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까 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수진아. 아버님,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우리 쪽에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 네. IT 전문가요. 스마트폰 보안이나 해킹 이런 걸 아는 사람이요. 혹시 나경 씨가 불법적인 방법을 쓴 거라면 그게 증거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아? 아, 제 시동생이 있어요. 아버님 조카 정재요. 기억하세요? IT 회사 다니는 애요. 아, 정재. 정순이 아들? 네, 맞아요. 걔가 보안 쪽 일을 하거든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수진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재야, 나 형수야. 지금 시간 있어?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이모부님 일인데.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재가 지금 바로 온대요. 1시간쯤 뒤에 정재가 왔습니다. 키가 크고 깡마른 청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모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정재 왔구나. 큰애 많이. 형수님한테 대충 들었는데요. 스마트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 이게 말이지.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정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이모부, 스마트폰 좀 봐도 될까요? 그래 봐. 스마트폰을 건네줬습니다. 정재가 받아서 켰어요. 그러더니 이것저것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 아세요? 아니, 모르겠어. 며느리가 설정했어. 그럼 지문으로 열게요. 이모부, 여기 손가락 올려주세요. 제 엄지손가락을 화면에 댔습니다. 잠금이 풀렸어요. 정재가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고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정재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뭐가? 정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모부, 여기 이 앱 보이세요? 응, 뭔데? 원격 제어 앱이에요. 원격 제어가 뭐야? 누군가 다른 곳에서 이모부 폰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모부가 만지지 않아도 원격으로 폰을 작동시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쉽게 말하면 이모부가 폰을 안 만져도 다른 사람이 멀리서 이모부 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고 전화 걸고 앱 실행하고 심지어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내 폰을 조종한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앱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거거든요. 주로 회사에서 직원 폰 관리하거나 부모가 어린아이 폰 감시할 때 쓰는 건데 그걸 며느리가 깔아놓은 거구나. 네. 그리고 여기 로그 기록을 보면 정재가 화면을 계속 넘겼습니다. 이모부 1억 8천만 원이 이체된 시간이 언제였죠? 오전 10시 17분. 그때 이모부는 어디 계셨어요? 병원에 있었어. 검진 받으러 갔었어. 정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여기 보세요.
오전 10시 17분에 이 원격 제어 앱이 실행됐어요. 그리고 은행 앱도 원격으로 실행됐고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이모부가 병원에 계셨다면 이모부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원격으로 이모부 폰에 접속해서 이체한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건지 알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원격 접속 기록이 난거든요. 정재가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멈췄어요. 여기 있어요. 원격 접속한 IP 주소가 나와요. IP 주소? 그게 뭐야? 인터넷 주소예요. 어디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IP 주소를 추적하면 어느 장소에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알 수 있어? 잠깐만요. 정재가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이 IP 주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야, 말해봐. 작은 이모부 댁 와이파이예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집에서 내 폰으로 접속한 거구나. 네. 그리고 여기 지문 인증 기록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지문 인증이 우회됐어요.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속인 거예요. 이건 해킹 프로그램을 쓴 거예요. 해킹? 네. 이모부 지문 정보를 복사해서 인증을 통과한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정재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도 강제로 실행된 기록이 있어요. 이모부가 직접 실행하신 게 아니라 원격으로 강제 실행된 거예요.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지? 네. 확실한 증거예요.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예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예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재야, 이거 경찰한테 보여줘야겠다. 내일 경찰서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어? 네, 당연하죠. 제가 전문가 의견서도 작성해서 드릴게요. 정재가 스마트폰을 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모부, 작은 이모부 댁에 가본 적 있으세요? 응, 몇 번 가봤지. 거기 컴퓨터나 노트북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컴퓨터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원격 제어 프로그램 관리 화면이라든가 이체 계획 같은 거요. 그럼 경찰이 그것도 조사해야겠네. 네.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조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 정재는 1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모부, 이거면 충분해요.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예요. 고맙다, 정재야. 아니에요. 이모부가 이런 일 당하시면 안 되죠.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으면서 스마트폰을 건네주던 모습, 과일을 깎아주던 모습, 손주들을 데리고 왔던 모습. 그게 다 연극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일찍 왔습니다. 정재도 같이 왔어요. 아버님, 준비하세요. 경찰서 가야죠. 그래. 경찰서로 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와 있었어요. 남편 도훈이랑 같이 왔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처럼 우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냥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만수 씨 맞으십니까? 네. 최나경 씨도 오셨네요. 들어오시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저한테 진술을 받았어요. 어르신, 어제 신고하신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사다 준 것, 설정을 해준 것, 그 후로 자주 연락하고 찾아온 것, 그러다가 갑자기 제 돈이 전부 사라진 것까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분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네, 절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어요. 제 돈은 제가 관리해요. 며느리한테 맡길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카가 스마트폰을 분석했는데요. 증거가 나왔습니다. 정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IT 보안 전문가 이정재입니다.
이모부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이모부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모부가 모르는 사이에 설치된 거예요. 원격 제어 앱이요? 네. 이 앱을 이용하면 멀리서도 이모부 스마트폰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법인가요? 본인 동의 없이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특히 금융 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라면 명백한 범죄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1억 8천만 원이 이체된 시간에 이 원격 제어 앱이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도 원격으로 실행됐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모부는 그 시간에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 진료 기록 확인하면 나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죠? 원격 접속 기록을 보면 IP 주소가 나와 있어요. 이 주소를 추적한 결과 작은 이모부 댁 와이파이 주소예요. 형사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최나경 씨, 그날 오전 10시쯤에 집에 계셨나요?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 있었어요. 혼자 계셨나요? 네. 그럼 댁에 와이파이를 쓴 건 본인이 맞네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셋째, 지문 인증이 우회됐습니다.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속인 거예요. 그것도 증거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해킹이에요. 금융 시스템 해킹은 중범죄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은행 앱 강제 실행 로그가 있습니다. 이모부가 직접 실행한 게 아니라 원격으로 강제 실행된 거예요. 정제가 자료를 다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전문가 의견서도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미 준비했습니다. 정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형사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최나경 씨,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저는 시아버님이 부탁하셔서 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를 보면 시아버님 모르게 원격으로 조종하신 거잖아요. 그건 시아버님이 스마트폰 사용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한 거예요. 대신 하신 거면 시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하셨어야죠. 몰래 하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IP 주소를 보면 댁에서 접속하셨는데 그 시간에 시아버님은 병원에 계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님이 허락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없지만 정말 그러셨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나경 씨,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댁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조사해야겠네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이 며느리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전화를 기다렸어요. 저녁 때쯤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며느리분 노트북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데요? 첫째, 원격 제어 프로그램 관리 화면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에 접속한 기록이 전부 남아 있어요. 그래요? 둘째, 1억 8천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내역이 있었어요. 이미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비트코인? 그게 뭐예요? 가상화폐예요. 돈을 숨기려고 비트코인으로 바꾼 거죠. 추적하기 어렵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돈을 못 찾는 건가요? 아니요, 다행히 아직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계좌를 동결시켰으니까 괜찮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셋째, 다크웹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기록이 있었어요. 다크웹? 그게 뭐예요? 불법적인 인터넷 공간이에요. 거기서 해킹 프로그램을 산 거죠. 지문 인증 우회 프로그램이랑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요. 그것도 증거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라는 증거예요. 형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며느리분이 친구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왔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드디어 할아버지 돈 뺏어냈어. 이 정도면 우리 빚 갚겠다. 키읔키읔키읔 이런 내용이에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빚이요? 네. 알고 보니까 며느리분이 빚이 많았어요. 카드 빚이 5천만 원, 대출이 3천만 원, 총 8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돈을 노린 거구나. 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스마트폰 사다 주고 잘해주고 그러면서 어르신 돈을 가져갈 기회를 노린 거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분을 구속했습니다. 구속요? 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도주 우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도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경이가 구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버지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됐다. 아버지. 도훈이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만 힘들겠구나.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천천히 생각해라.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훈이도 참 불쌍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을 테니까요.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끝까지 우겼습니다. 시아버지가 허락했어요. 제가 노후 준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까? 시아버님이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피고인은 시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원격으로 접속해서 돈을 이체하셨잖아요. 도와드리는 거면 시아버님 앞에서 하셨어야죠.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돈 뺏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으로 쓰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네요. 빚 갚겠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빚이 8천만 원 있었죠? 네. 그 빚을 갚으려고 시아버님 돈을 노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크웹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 며느리분한테 재산 관리를 부탁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제 돈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안 맡겼어요. 며느리분이 잘해줘서 마음이 약해지신 적은 없나요? 잘해주는 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평생 모은 돈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제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말했어요. 이모부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 제어 앱과 해킹 프로그램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모부 동의 없이 설치됐고 금융 정보를 빼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는 1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금융 해킹 범죄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피고인 최나경은 고령의 피해자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족관계를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의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 전액을 변제할 것을 명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도훈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 저 이혼할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라. 애들은 제가 키울게요. 나경이 부모님이 양육권 달라고 하는데 저는 안 줄 거예요. 그래, 잘 키워라.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도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고생했다. 며칠 뒤 돈이 돌아왔습니다. 1억 8천만 원 전액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은행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스마트폰이 거기 있었어요. 조카 정재가 며칠 전에 찾아와서 스마트폰을 깨끗하게 초기화해줬습니다. 이모부, 이제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해킹 프로그램 다 지웠고 보안도 다 설정해놨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설정해드렸으니까 안전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정재야. 됐어. 이모부, 그래도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하나는 있어야. 저는 서랍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게 편해. 이모부. 세상은 편해졌다는데 사람 마음은 더 복잡해진 것 같구나.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정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부, 나쁜 사람 한 명 때문에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알아. 근데 내 마음이 그래. 당분간은 이게 편할 것 같아. 알겠어요, 이모부. 이모부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정재가 돌아가고 저는 스마트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큰며느리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한가득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날씨 쌀쌀한데 몸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아버님, 김치도 새로 담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가 부엌에 반찬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많이 힘드셨죠? 응. 이제 끝났어요. 다 지나갔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있잖아요. 저랑 큰오빠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님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에요, 아버님. 같은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네가 며느리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 분노, 배신감, 그 모든 게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아버님, 우세요. 우셔도 돼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울어봤나 싶을 정도로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고 나니까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늙은이가 보기 흉하게.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힘드시죠. 그런데 다 지나갔어요. 이제 평온하게 사세요. 그래. 고맙다. 수진이는 한참을 더 있다가 갔습니다. 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따뜻하게 대해줄 때마다 조금씩 열렸던 제 마음이 다시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저는 폴더폰으로 전화만 받습니다.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요. 은행 일은 예전처럼 직접 가서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그게 더 마음 편합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물어봅니다. 이 형, 스마트폰 안 쓰나? 요즘 다들 쓰던데. 나는 이게 편해서. 그래도 세상이 변했는데 따라가야지. 나는 이대로도 충분해. 그렇게 대답하면 어르신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져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돈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잘해준다면 의심해보세요. 특히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챙겨준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은행 업무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비밀번호나 지문 같은 건 더더욱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치매 환자 취급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몰아가면 그게 바로 의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수입니다. 72살 오늘도 폴더폰 하나만 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제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한 방법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